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권 선생님과 함께 우리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중독성 약물인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마약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아주 먼 이야기 같았죠. 근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우리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어요. 심지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 등을 통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마약의 접근성에 대한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것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요.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다 뭐 그런 생각으로 다들 시작하는데 그게 진짜 엄청난 착각이었던 거죠. 이빨 8개가 다 빠져가지고 뇌세포가 다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몰랐죠. 저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죠. 요즘 10대의 마약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마약을 처음 시작하는 평균 연령이 13.2세로 매우 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10대 청소년들이 얼마나 마약 범죄의 취약지대에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내가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이 몰래 속여서 맡겨둔 마약이라도 법적으로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이라도 마약에 관해서는 절대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존성입니다. 강한 욕구로서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계속 쓰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두 번째, 내성입니다.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금단 증상입니다. 사용을 멈추면 몸이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사회적인 해악성입니다.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 마약류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약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무섭고 중독성이 강한 아편, 코카인, 헤로인처럼 몸에 심한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향정신성의 약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생소하고 어렵죠. 이건 주로 우리 뇌와 정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로 LSD나 졸피뎀 같은 약물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대마입니다. 이건 대마초나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만든 모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인데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거나 게임에서 이기거나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건 바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가 주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마약을 하면 도파민이 갑자기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원래는 물이 졸졸 흐르는 개울에 갑자기 댐이 터져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도파민을 경험하면 우리 뇌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도파민은 이렇듯이 많이 분비되어도, 그리고 적게 분비되어도 우리 몸에 이상 반응을 보이게 합니다.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마약으로 가짜 행복을 느낀 뇌는 평범한 즐거움인 친구들이랑 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것에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족을 느끼기 위해 점점 더 강한 마약을 찾게 되고, 나중에는 마약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도파민에 중독되면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되므로 일상생활이 재미없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마약류는 이렇듯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MRI 검사를 해보면 뇌가 위축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은 마약이 뇌를 아예 녹여내리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또한 벌레가 몸에 계속 기어다니는 느낌과 헛것이 보이는 등 심각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마약이 뇌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인체의 여러 장기에도 영향을 미쳐서 심장, 폐, 신장 등 모든 기관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약에 중독되는 것은 뇌의 구조와 기능 자체를 변화시키는 뇌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뇌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절대 마약에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마약에 노출되었다면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뇌의 손상을 줄이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마약으로 인한 중독은 뇌의 구조 및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하는 미국 켄싱턴 거리에 마약을 하고 좀비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있고 좀 동작이 좀 느릿하죠. 좀비처럼. 좀비를 국어 사진 찾아보면 살아있는 시체라고 거의 뭐 정신 나간 어떤 이런 상태처럼, 그리고 약간 다리 한쪽은 구부려져 있고, 그리고 고개는 앞을 똑바로 주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 마약, 특히 이 펜타닐을 복용을 하게 되면 이 펜타닐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근육이 경직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펜타닐을 과다 복용한 사람마다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다 틀린데, 결국 이렇게 허리를 갖다 숙이려면 어떻게 자기가 원해서 숙이는 게 아니라 허벅지랑 이 고관절에 있는 근육들이 강직이 와서, 그러니까 이완이 되고 수축하고 하는 게 이제 안 되고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도 원치 않게 이렇게 숙여지게 되는 거죠. 펜타닐이 지금 투여됐을 때 뇌신경에서 도파민을 갖다가 분비케 하는데요. 이 도파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도파민의 양이 많고 적은 거에 따라서 우리 근육이 막 움직여요. 실제로 도파민의 양이 적어서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게 파킨슨병인데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행동이 느리고 근육이 강직이 돼서요,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딱딱 끊기듯이 막 걸려요. 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펜타닐이 들어가면 우리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이 분비 체계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다하게 분비했다가 그게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는 도파민이 아주 없어서 완전히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근육 강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근육 강직이 다 이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숙이는 형태로 오지만 뒤에 등을 펴는 근육이 완전히 강직이 와버리면요, 이 사람 허리가 요가하듯이 뒤로 꺾어지는 그렇게 나오는 강직도 있어요. 천천히 걷는 거나 서 있는 건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데는 강직이 오면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아직은 서 있을 정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붙잡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손을 갖다 철조망을 붙잡고 그래도 어떻게든 서 있으려고 유지를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펜타닐이 지금 투여돼가지고 한참 그걸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좀비라고 표현을 한 게 조금 적합할진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시데이션 진정이라고 뭐 의학 용어로는 그러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의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냥 유지하려고 어떤 뇌의 기능 일부는 작동하는 거예요. 좀 다른 영상이죠. 허리를 구부리고 느린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다리를 굽혔다 폈다 계속하고 있죠. 이 사람의 경우에는 펜타닐이 투약되고 나서 이미 그 효과가 좀 끊겨서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금단 증상으로는 자기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다리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는 형태가 금단 증상의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지금 다리를 갖다가 굽혔다 폈다 이리저리, 대신에 허리는 좀 구부정하게 있죠. 근육이 강직돼 있던 거가 이제는 조금 풀리면서 이상 운동, 이상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뇌의 도파민 체계가 다 붕괴되면서 제대로 명령을 못 내리는 거죠. 지금 신호등에서 캐리어를 끌고 지나가는 이분 보이시죠? 펜타닐이 들어가면 왜 똑바로 못 걸을까? 졸린 상태에서 똑바로 걸을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똑바로 걸을 수 있나? 우리가 똑바로 걷는다는 거, 두 발로 걷는다는 건 사실은 되게 정교한 작업이에요. 두 발로 걷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뇌가 걸을 때 필요한 모든 근육들을 갖다가 통합하고 균형적으로 이걸 갖다가 명령을 내려서 이게 한 발 한 발 딱딱 걷는 거거든요. 이미 중추신경계에서 명령을 내리는 신경 전달 체계를 갖다가 펜타닐이 한번 망가뜨린 거예요. 천천히 좀비처럼 걷잖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펜타닐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갖다가 조종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가 좀 특이하죠? 이가 삐죽삐죽하고 중간에 좀 사이가 벌어지고, 이게 펜타닐이나 이제 이런 마약 때문에 심하게 토하고 메스껍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사람들은 치아가 사실 저렇게 삼각형으로 오돌톨톨 녹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몸의 위산이 산도가 이 정도의 아주 강산이거든요. 그 위액이 올라와서 계속 입안을 갖다가 자극하니까 치아가 저렇게 부분적으로 녹아가지고 그래서 더 좀비처럼 보일 수 있다. 지금 이분은 펜타닐의 어떤 중독의 현상 중에 조현병의 증상, 환각, 지금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대화를 하기도 하고
자기 혼자 떠들고 있죠. 주변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혼자 지금 저렇게 손짓 발짓 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조현병과 유사한 펜타닐이 더 많이 중독됐을 때, 펜타닐이 더 만성적으로 투여됐을 때, 이렇게 뇌가 완전히 망가지면 이런 조현병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왜 중독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행복했길래 그걸 다시 찾을까? 사실 꼭 그것 때문에 마약을 갖다 못 끊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한 번 마약을 하고 그 뒤에 찾아오는 금단 증상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펜타닐 효과가 끊기면 진짜 통증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통증도 그 약이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그 통증에 대응하던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작동을 안 하고 펜타닐은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니까 웬만하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근육통이 너무 심한데 기름에 튀긴 듯한 고통, 뼈를 깎는 고통, 비틀리는 고통,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다시 그걸 해결하려면, 그걸 없애려면 펜타닐이 다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펜타닐이 다시 필요한데 예전과 똑같은 용량을 해서는 또 효과가 없어요. 자꾸 그 용량을 늘리게 돼요. 결국은 이 호흡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결국 호흡.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1분에 한 10회 정도를 숨을 쉬어요. 그래야지 우리 몸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쌓인 이산화탄소를 갖다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관장하는 우리의 뇌의 어떤 호흡 중추에 이 펜타닐 성분이 흡수가 돼서 이 호흡을 갖다가 억제를 시켜요. 그러니까 1분에 12회를 쉬어야 되는데 한 8회, 6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 산소는 부족해지니까 저산소증에 빠지고, 저산소증이 되면은 이제 뇌가 손상이 되죠. 근데 이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 저산소증 상태를 갖다가 또 이게 기분 좋은 상태라고 또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심각하게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게 계속 반복되면 뇌사로 이어져서 숨질 수 있고, 아까 이 정도로 이렇게 구부정해서 서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냥 앞에 쓰러져가지고 의식도 없이 그냥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누워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호흡이 억제돼서 완전히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약인데 이게 한번 노출되면 본인이 끊을 수가 없어요. 본인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해요.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 이 펜타닐은 병원에서 18세 이하에서는 아직 처방을 해서는 안 되는 약이에요. 안전성이 확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여러분들은 아직 뇌가 계속 발달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 중독에 더 취약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노출됐을 때 영구적인 뇌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지, 이 약은 그런 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정말 마약 쉽게 봐서는 안 되고 꼭 호기심에서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볼 영상은 마약 중에서도 엄청나게 강력한 성분인 펜타닐에 관한 영상입니다. 미국 MZ세대의 사망 원인 1위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처럼 자살일까요? 총기의 나라답게 총기 사고일까요? 1위였던 자살로 인한 죽음을 넘어서 미국에서 사망 원인 1위가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약 중독에 의한 사망이죠. 그 중에서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때문입니다. 매년 미국에서 7에서 8만 명, 우리나라로 치면 매년 충남 홍성 규모의 도시 하나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죠. 펜타닐은 1959년에 타이레놀, 니조랄, 코로나19 백신으로 유명한 얀센에서 개발한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특허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제약회사에서 제작하고 있죠. 합성 마약인 펜타닐은 제작이 쉽고 같은 양의 헤로인에 비해 그 효과가 50배에서 100배나 되죠.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는 엄청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만 최후의 수단으로 쓰여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로비의 나라답게 제약회사의 로비로 인해 무차별적으로 오남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이 적용되는 마약성 진통제로 시작해 더 이상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 투약하게 되면 결국 불법 마약인 헤로인 등에 손을 대면서 인생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가는 순서를 밟게 되는 것이죠. 펜타닐은 아주 작은 용량만으로도 마약 효과를 주기 충분해서 수익성이 좋고 밀반입이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펜타닐의 상업성에 주목한 중국, 멕시코 등의 마약 공급상들이 암시장에 대량의 펜타닐을 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펜타닐의 별명은 차이나 화이트라고 불리는데 약물 사망자의 80%가 이 펜타닐로 인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펜타닐은 적은 비용으로 제조하기도 쉽고 극소량으로도 효과가 강력하고 중독성도 매우 높아 기존 헤로인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마약이기에 범죄자들이 이를 대량으로 유통하고 있고, 여기에 제약회사들의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로비가 합쳐져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약물 오남용 사망자의 80%가 펜타닐로 인해 발생하는 이유는 펜타닐이 아주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펜타닐은 다른 아편 물질에 비해 지방에 잘 흡수되는 성질이 있어 뇌혈관 사이의 혈뇌 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쟁 시 진통제로 쓰였던 모르핀의 효과는 10에서 15분 정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지만 흡수가 잘 되는 펜타닐의 효과는 매우 빠르게 나타나서 투약 즉시 신경계를 망가뜨려 혈중 이산화탄소가 높아져도 우리 뇌는 이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굳이 호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호흡을 멈춰버리기 때문에 10에서 20분간 뇌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뇌세포가 파괴되고 심하면 식물인간이 되거나 죽게 되는 것이죠. 영화 테넷의 첫 장면인 키예프 오페라 극장 테러에 영감을 준 러시아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에서 테러범과 인질 약 140여 명을 호흡 기능 마비로 영원히 잠들게 한 수면가스에 쓰인 것이 바로 이 펜타닐입니다. 헤로인보다 100배 강한 펜타닐의 치사량은 2mg에 불과한데 이 펜타닐보다 10배 더 강력한 서펜타닐, 100배 더 강력한 카펜타닐도 유통되고 있고 불법 유통되는 펜타닐은 순도가 뒤죽박죽이라 까딱하면 과복용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펜타닐의 해독제인 날록소는 이런 호흡장애로부터 회복시켜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의사들에게 펜타닐을 쓰도록 로비했던 제약회사들이 이 치료제 또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회사들은 펜타닐 오남용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우리 돈으로 몇천억 원의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펜타닐은 한 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약성 물질이 대개 그렇듯이 중독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마약성 물질에 중독되는 것은 왜일까요? 마약을 하면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그 느낌에 중독되는 것일까요? 실상은 그 반대, 끔찍한 고통 때문입니다. 쾌락에는 역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같은 쾌락이 반복되면 그 쾌락에 더욱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펜타닐은 진통 효과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자연적 진통제인 엔도르핀의 분비샘과 수용기에 이상이 발생합니다. 마치 전기 회로에 과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이 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약효가 끝나면 우리 뇌는 엔도르핀을 생산하지도 느끼지도 못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펜타닐의 강한 자극이 한번 들어와 버렸으니 진통에 필요한 물질의 역치값이 높아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 먹었던 펜타닐보다 점점 더 많은 펜타닐을 요구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수능작용입니다. 진짜 무서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펜타닐 없이는 더 이상 엔도르핀이 가져다주는 자연적 진통 효과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작은 고통 하나하나가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외부의 모든 감각을 통증으로 인식하게 되어 공기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CRPS 환자와 비슷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통에는 수능이 아니라 감작 현상이 나타납니다. 같은 자극에 대한 역치가 점점 낮아져서 같은 정도의 고통이라도 자극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진화라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도록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만약 우리가 똑같은 행위에서, 예를 들어 똥을 싸는 행위에서 계속해서 같은 정도의 쾌락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구태여 위험하게 사냥을 할 필요도, 일을 할 필요도, 공부할 필요도 없이 하루 종일 똥만 싸대면 인생이 행복하겠죠. 고통은 다릅니다. 만약 고통을 겪을수록 고통이 작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에게 물려도, 번개를 맞아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똥을 지려도 고통은 곧 지나가니까 아무래도 상관없겠죠. 결국 고통에 대한 수능은 우리를 죽게 만들 겁니다. 우리의 생존 확률을 올리는 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고통을 겪을수록 더욱 강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위험을 피하도록 말입니다. 결론으로 마약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극단적 쾌락과 행복을 위해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손을 대면 그 행복은 금방 사라지고 그 이후에 느낄 수 있는 건 끊임없이 강해지는 고통뿐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마지못해 더 많은 양의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이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이번에는 주의해야 되는 마약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펜타닐입니다. 방금 보았던 영상에서 펜타닐의 위험성에 대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펜타닐은 엄청나게 강한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암 환자처럼 아주 심한 통증을 겪는 사람들에게만 아주 조심스럽게 처방하는 약인데 불법적으로 본래 목적과 다르게 펜타닐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소량만으로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펜타닐은 치명적인 마약의 종류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식욕 억제제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의 종류로서 이름이 좀 생소하지만 정신에 영향을 주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뇌에 작용해서 정신활동을 변화시키는 약물인데 의사 선생님의 처방 없이 사용하거나 정해진 용량보다 많이 사용하면 마약이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체중 조절약인 다이어트약은 식욕을 억제하는 약과 우리가 먹은 음식의 영양분 중에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약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식욕 억제제는 로카세린, 펜터민 등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의존성과 내성이 무척 강한 약물이기 때문에 마약류로 분류되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방 흡수 억제제는 섭취된 지방의 흡수를 감소시키는 약으로서 이 또한 체중 조절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용량과 용법을 잘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체중 조절약은 의존성과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부작용으로는 신경과민, 심각한 우울증, 심지어 환각 증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싶다는 마음에 절대로 위험한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다음 세 번째로는 대마초입니다. 이건 담배 같은 건데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마는 법적으로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마초에 해당하는 마리화나는 멕시코어로 취하게 하는 식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리화나는 건조된 대마 식물의 잎이나 꽃 부분을 말합니다. 다음 대마수지인데요. 대마수지는 대마 식물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수지를 건조시킨 것을 말하며 해시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마수지는 일반적인 마리화나에 비해 THC라는 성분이 무려 34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마수지가 마리화나보다 더 독성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리화나와 대마수지에 들어있는 THC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THC는 테트라이드로칸나비놀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은 정신활동에 영향을 주는 중독성 물질로서 진통효과 및 도파민 분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서 환각 증상을 비롯한 의존성과 중독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대마초와 대마수지에 있는 THC는 청소년에게 더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뇌에 악영향을 주어 인지능력 저하 및 두뇌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 더욱더 경계해야 합니다. 대마를 하게 되면 환각 및 망상 증상을 일으키게 되며 몽롱한 기분이 들고 심각한 경우 의식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ADHD 치료제입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인데요. 집중력이 낮고 충동성을 주로 특징으로 하는 ADHD 환자에게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은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인데 이 약도 중독성 약물입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우리 뇌의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집중력을 높이고 각성 상태를 향상시켜주는 약물인데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사용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ADHD 환자에게 사용해야 되는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 각성제로서 필로폰과 유사성이 높은 중독성 물질입니다. 이 약물을 잘 사용하게 되면 집중력이 상승되고 충동성을 억제해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ADHD를 진단받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수면 장애, 식욕 억제, 불안, 환각 및 망상, 의존성과 내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키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신장이 2.5cm 작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ADHD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사용했을 때는 전혀 집중력 강화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처방하에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며 성적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용하게 되면 장기적인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마약의 종류 외에도 신종 불법 마약류에는 합성 대마, 케타민, 의료용 마약류, LSD, GHB 등이 있으므로 SNS나 인터넷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SNS 세상이 정말 재미있고 멋진 것 같지만 그만큼 위험한 유혹들이 숨어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낯선 DM이나 혹하는 제안, 멋있어 보이는 영상 뒤에 사실은 위험한 함정이 숨어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마약 예방 교육 시간을 통해 마약이 우리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할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약 예방 교육 영상을 시청하면서 앞으로 혹시나 위험한 유혹이 다가오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애노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꼭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은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이야기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 애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얘랑 같이 있으면 즐겁고 기분이 좋았어요. 시험을 망쳐 우울할 때도 제 곁을 지켜줬고 눈물이 나는 어떤 날에는 절 웃겨줬어요. 그 애랑 있으면 전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먼저 찾기 전에 절 찾았으니까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근데 그게 왜 잘못된 거냐고요? 10대를 파고드는 마약 실태. 온라인 마약 거래가 무방비 상태로 활성화되면서 10대 마약 중독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부 잘하는 약, 다이어트 약, 마약성 진통제 등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약이 아닌 것처럼 다른 목적의 약으로 위장해 소비되고 있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에 잡힌 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학교 화장실에서 펜타닐을 들이마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펜타닐 패치를 구하기 위해 부산 등 먼 지역의 병원에까지 원정해 약물을 구해 흡입하거나 판매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펜타닐을 끊지 못할 만큼 중독성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마약 투약은 물론 어머니가 직접 신고하는 등 그 사태가 심각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낮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특히 마약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보호 처분만 받게 되지만 사안에 따라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투약 없이 소지하였거나 단순 투약만 해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또한 마약은 중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호기심이 미래를 향한 길목을 차단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속인주의로 대마 합법국가에서 대마를 사용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여행 중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먹게 된 경우 고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 행위는 아니지만 마약인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약이 합법인 국가 여행 시 사진이나 글자로 사용 여부를 판단하거나 잘 알려지고 유명한 식당을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작은 식당이나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식당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거부 의사를 표현해 거절하세요. 또 낯선 사람이 주는 것은 피하고 미심쩍은 상황이 발생하면 자리를 피해야만 합니다. 마약 중독의 위험성으로는 마약류가 우리 몸에 전달되면 아픔을 느끼지 못하거나 의식을 잃거나 수면 상태가 불안정한 각성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신 상태의 변화부터 운동 둔화, 감정 변화, 행동적 변화 등 건강 문제는 물론 사회적 문제를 초래, 심할 경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학교 복도에서 비틀거리는 학생을 만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진 청소년 마약. 10대, 20대 청년층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10대 마약 사범은 1,477명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청소년기부터 향정신성 약물로 분류되는 공부 잘하는 약, 다이어트 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 점점 강한 자극을 쫓아 대마, 필로폰으로 넘어갔습니다. 약물은 텔레그램 등 SNS로 쉽게 살 수 있어 마약인지 모른 채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담배보다 훨씬 중독성이 강한 마약은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는 더욱 취약합니다. 한 번의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은
그 중독성이 매우 심각하고 위해성이 커 평범한 삶을 통째로 앗아갑니다. 최근 다양해진 마약의 종류와 유통 경로, 일명 캔디 마약부터 졸피뎀, 필로폰, 펜타닐, 케타민까지 트위터, 텔레그램 등 메신저의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수많은 마약 판매 글이 나타납니다. 인터넷이 일상인 청소년들에게 마약 구매가 쉬워진 만큼 투약 범죄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투약은 물론 약 유통을 통해 큰 돈을 벌거나 투약을 강요해 중독시키는 등 다방면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집중력 강화에 좋다며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줘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 10대 청소년들은 지금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다이어트 보조제 혹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팔거나 투약한 사건엔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액 알바라는 말에 현혹돼 마약을 운반하는 일종의 드랍퍼는 물론 10대 청소년들이 마약 사범으로 늘고 있습니다. 마약. 우리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SNS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탓에 마약은 우리와 더욱 가까워졌던 건 아니었을까요? 마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는 먼저 주위에 약물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세요. 마약류 및 약물 남용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면 1899, 0893을 통해 도움을 받거나 중독 정도가 심해 치료를 받기 위해선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뇌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여 약물 사용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를 끊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본인 스스로의 의지입니다. 스스로 시작한 마약을 스스로 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한 마약 중독자의 인터뷰입니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많은 이들이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약을 시작하지 않는 것. 유혹의 순간, 단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마약은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꿈과 희망을 앗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은 소중합니다. 시작조차 하지 마세요. 일상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면.